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4번째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날 4번째 이야기. 리차르도 마나르디는 리치오 다 발보나 씨의 딸과 함께 있다가 그에게 들킵니다. 리차르도는 그녀와 결혼하고 장인과도 화목하게 지냅니다. 신곡 연옥편 14곡 97행에 마나르디 가문의 아리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고 마나르디는 1170년부터 1228년까지 파엔차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파올로 트라베사로의 추천으로 피렌체시의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리차르도라는 이름은 당대 마나르디 가문의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걸피 당원이었던 리치오 다 발보나는 1260년 피렌체의 영주였던 귀도 노벨로 다 포렌타를 위해 일했고 또 포를리의 기벨리니 당과 대립하던 리니에리 다 카볼리를 도왔습니다. 신곡 연옥편에서 마나르디 가문의 아리고와 함께 등장합니다. 넓은 도량과 고매한 성품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엘리사가 입을 다물자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에 동료들이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왕은 필로스트라토에게 다음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선정해 여러분을 울게 한 죄로 저는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딴에는 제가 저지른 일을 보상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을 웃게 만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한숨이나 부끄러움이 섞인 가벼운 걱정거리 정도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현명하신 부인들이여, 그리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로마냐 지방에 리치오 다 발로나라는 반듯하고 선한 기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소년의 문턱에서 자코 미나라는 부인과의 사이에 딸 자식 하나를 얻는 행운을 누렸죠. 이 아이는 그에 대해서 단연 뛰어나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외동딸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부었고 장래에 훌륭한 혼사를 치러주리라 기대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보호와 감시 아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리차르도라는 청년이 곧잘 찾아와서는 리치오 씨와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브레티노로를 다스리던 마나르디 가문 출신의 이 청년은 체격도 당당하고 성격도 원만했죠. 리치오 씨나 그의 부인도 이 청년만큼은 친아들처럼 여기고 별다른 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외동딸의 아름답고 우아한 외모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예의나 행동거지 또한 결혼할 나이가 된 것을 보고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그런데도 처녀는 이를 눈치채고 피하기는커녕 자기도 비슷하게 사랑에 빠졌답니다. 이에 대해 리차르도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청년은 처녀에게 수차례 말을 걸고 싶었으나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마침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회를 잡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테리나, 그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을 것 같소. 처녀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리차르도는 너무나 기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소.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살 길을 찾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오. 그러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리차르도, 제가 얼마나 감시를 받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야 당신이 저한테 오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창피한 꼴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리차르도는 이리저리 속으로 생각해보다 선뜻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카테리나,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로 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아예 잠을 자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코니가 높다지만 당신이 밤에 거기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서 당신을 만날 거요. 그러자 카테리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와주실 마음만 있다면 기꺼이 거기 가서 자도록 할게요. 리차르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뒤 그들은 딱 한 번 입을 맞추고 헤어졌습니다. 5월 말에 다가서던 다음 날 처녀는 어머니에게 간밤에 너무 더워서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 얘야, 덥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어머니, 내가 볼 때는 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어머니 말씀도 맞겠지만 젊은 처녀는 아줌마보다 몸이 뜨겁다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얘야, 그 말이 맞구나. 하지만 내가 바란다고 해서 마음대로 날씨를 덥게 하고 춥게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날씨는 계절이 가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단다. 아마 오늘 밤에는 더 선선할 것이고 잠이 잘 올 거야. 그러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는데 날이 선선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고 카테리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버지와 어머니만 괜찮으신다면 아버지 방에 딸린 정원으로 난 발코니에 간이 침대를 놓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잘게요. 그렇게 하면 밤 꾀꼬리 노래소리도 잘 들리고 장소도 시원하니 어머니 방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밤 꾀꼬리 노래소리는 밤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얘야. 내 아버지한테 말해보고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자꾸나. 부인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은 리치오 씨는 늙은 데다가 성미도 좀 까다로웠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꾀꼬리 소리를 들으며 자겠다는 거야. 귀뚜라미 소리나 들으며 자라고 해. 카테리나는 아버지 말을 듣고서 더위보다도 화가 나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더워서 미치겠다고 계속 투덜대면서 어머니도 잠을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딸에게 시달림을 당한 어머니는 아침에 리치오 씨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딸을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발코니에서 자고 싶다는 게 어떻다고 그래요? 애가 더워서 밤새 한잠도 못 자잖아요. 젊은 애가 꾀꼬리 노래소리 좀 듣고 싶다는데 당신 보기에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에게 맞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리치오 씨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걔한테 맞는 침대를 놔주구려. 주변에 장막도 쳐주고. 그러면 자면서 꾀꼬리 소리를 실컷 듣겠지. 딸은 이 말을 전해 듣고 곧바로 침대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거기서 잠을 자리라 생각하면서 리차르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다가 그가 오자 미리 짜둔 대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를 통해서 리차르도는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이해했죠.
리치오 씨는 딸이 침대로 가는 소리를 듣고 자기 침실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문을 잠그고 자기도 잠을 청했습니다. 리차르도는 사방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다리를 타고 벽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갖은 애를 써서 그 벽에서 다른 벽에 튀어나온 모서리를 잡고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발코니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카테리나의 조용하고도 뜨거운 환영을 받았죠. 그리고 둘은 수도 없이 입을 맞추고 침대에 들어 밤새 그야말로 꾀꼬리 노랫소리를 들으며 기쁨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밤은 짧고 쾌락은 크기만 해서 두 사람은 날이 셀 무렵이 된 것도 몰랐습니다. 날도 더운데다 재미나게 논 여파로 아직 몸이 뜨거웠던 두 사람은 알몸으로 곤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카테리나는 오른손으로는 리차르도의 목을 끌어안았고 왼손으로는 여러분이 남자들 사이에서 이름을 들어 말하기가 차마 부끄러운 그곳을 쥐고 있었죠. 이런 꼴로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날이 밝았고 리치오 씨가 일어났죠. 그는 딸이 발코니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간밤에 꾀꼬리가 카테리나를 어떻게 재웠는지 한번 볼까?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가 침대를 둘러치고 있는 장막을 높이 치켜 들었습니다. 그러자 앞에서 말한 모양으로 아무것도 덮지 않은 리차르도와 딸이 알몸으로 꼭 껴안고 잠들어 있는 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리차르도라는 걸 확인한 리치오 씨는 자리를 떠서 아내 방으로 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당신 딸이 꾀꼬리를 그렇게 그리워하더니만 이젠 아주 꾀꼬리를 잡아서 손에 꼭 쥐고 있더군. 가서 좀 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가보면 금방 알 거야. 아내는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리치오 씨 뒤를 조심조심 따라갔습니다. 둘이서 침대에 이르러 장막을 올리자 그렇게도 꾀꼬리의 노랫소리가 듣고 싶다던 딸이 그 꾀꼬리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자코미나 부인의 눈에 훤히 들어왔답니다. 리차르도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주려고 했지만 리치오 씨가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하지 말라고. 사실 말이지만 우리 애가 잡은 이상 저 사람은 딸의 것이 될 거야. 리차르도는 귀족이고 돈도 많은 젊은이야. 이보다 훌륭한 사익감을 또 어디서 얻을 수 있겠나. 이 일을 잘 마무리해서 둘을 우선 결혼시키기만 하면 우리 딸에는 꾀꼬리를 남의 세장이 아니라 자기 세장에 넣은 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설명을 들은 부인은 남편이 화내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게다가 딸이 좋은 밤을 보내고 이제 편히 쉬고 있으며 꾀꼬리까지 쥐고 있다는 걸 생각해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차르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리차르도는 날이 밝은 것을 보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 카테리나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날이 밝았는데 이러고 있으니 어쩌지? 이 말을 듣고 리치오 씨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장막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먼. 뭘? 리차르도는 그를 보고서 심장이 터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침대 위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되먹지 못한 나쁜 놈이고 죽어도 싼 놈입니다. 그러니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다고요. 리차르도, 이건 너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야.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됐고 그게 또 내가 젊어서 저지른 짓이니 너는 죽음을 면하고 나는 수치를 면할 수도 있도록 네가 카테리나와 정식으로 혼인을 해야겠다.
간밤에 내 것이었듯 일생 동안 내 딸을 네 것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용서를 받고 무사히 이를 수습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널 만드신 분을 만날 준비나 해야 할 거다. 그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 카테리나는 꾀꼬리를 손에서 놓고 이불을 덮어쓰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차르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애원했어요. 다른 쪽에서 리차르도는 리치오 씨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기필코 평생 동안 간밤과 같은 밤들을 함께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게 애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걸 바로잡고 싶은 희망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데다가 그 밖에도 불타는 사랑이 있고 또 사랑하는 걸 갖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니 자기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전혀 주저함 없이 리치오 씨가 원하는 걸 다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리치오 씨는 부인 자코미나에게서 반지 하나를 빌려 리차르도에게 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카테리나를 아내로 맡게 했습니다. 리치오 씨는 이를 마무리 짓고 부인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좀 더 쉬어라.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마 그 편이 더 나을 거다. 그들이 떠나자 젊은이들은 다시 부둥켜 안고 간밤에 달린 6마일에 다시 2마일을 더 달려 첫날 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리차르도는 리치오 씨와 정식으로 논의하고 며칠 뒤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환대 속에서 카테리나를 집으로 데려와서 근사하고 멋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와 더불어 오랫동안 밤낮으로 마음껏 꾀꼬리 잡기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4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